정신분석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홍준기 박사님께서 지적 이론의 원천과 그 수용의 문제점, 낙관 정신분석, 기독교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주제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다 같이 들으면 박수로 한번.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됐는데 저도 30분 안에 자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지된 주제는 달리 달리는 아니고 그 주제를 포함하지만 논의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단체 청탁을 받고 쓰려고 하니까 그게 안 써지더라고요. 세월호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인들처럼 저도 집단을 위해 맞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이런 와중에 물론 제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정치철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왠지 이런 거를 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울과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먼저 정신분석적으로 애도 연락드리는 게 됩니다. 자꾸 그 주제가 생각이 나서 그거를 먼저 썼고요. 이제 그걸 쓰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적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뭐 르몽드에 2번도 썼지만 제가 학회에서 사실 여러 번 발표했고 사실 저는 뭐 지적을 처음 읽는 게 1990년대 초반 유학 시절에 이미 처음 읽기 시작해서 저 자신도 이제 지적책을 더 이상 펼쳐보고 싶지 않을 만큼 약간 지겨운 것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이제 지적뿐만 아니라 드레스 대금 쪽으로까지 담론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들레스 대그리까지 좀 확대하면서 또 이왕이면 이렇게 들레스 대그리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반드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많이 얘기하는 기본소득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박수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포장을 바꾸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을 바꾸어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호빈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뭐 의미가 달라지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글자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는데 글자가 안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사실 뭐 꼬민주의, 내그리는 꼬민이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그걸 꼬민주의라고 번역해서 꼬민주의지, 또는 꼬민이즘이지,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번역하면 똑같이 공산주의고, 단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단어는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항상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는 항상 연속성과 시대에 따라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그 공통점과 차이점 속에서도 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공통적인 그것이 있는데 결국 저는 그게 공산주의이고 공산주의는 진보적인 역할을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보적인 서민주의의 그러한 정치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비난하고 기껏해야 자본주의밖에 국가가 못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본주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상인주의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되겠느냐. 저는 사실 정신분석 임상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시도적 임상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정치 철학에 이상하게 많이 관심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인 관심이 취미로 하던 관심이 이상하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서민주의 정치를 간접 직접적으로 막는다. 그리고 지적이든 내글이든 이상하게 마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너무나 똑같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막스레닌주의자들, 꼬민리즘이들 아무튼 해겔과 정신분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 이 문법이 있죠. 진보적인 사람은 스피노자를 인용해야 되고 이제 해겔이나 락강을 인용하면 보수적이다. 이상한 이제 이분론 그런 것들조차도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고전적인 텍스트를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학문적인 친밀성, 사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더 친밀해서 문제들을 정확히 봐야 하는데 진보적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들이 원전을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거를 따라 공부하는 우리들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마비시켰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삼인주의를 막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것도 커다란 큰 문제입니다. 칸트의 규제적 이념이 공산주의다. 이거야말로 철학적으로 가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제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규제만 하는 것이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유, 정의 이렇게 아주 포괄적인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공산주의를 담는다. 공산주의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거잖아요. 물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명확함이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칸트도 악용하고 등등.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삼인주의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우리의 학문적인 상상력을 가로막고 두루뭉실리즘, 대한민국의 두루뭉실리즘을 터뜨린 장본인이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제 오랜 막스리즘을 좋아하시는 분과 토론을 결과 원래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려고 하진 않았는데 앞에 발표하신 분이 페이퍼를 안 보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는데 저는 페이퍼를 좀 충실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해도 되는 부분은 말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도와 멜랑콜리는 굉장히 락강의 세미나 6권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아주 대중적 버전으로 축약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도와 멜랑콜리 진정한 에도가 무엇입니까? 정신분석가 락강은 세미나 6권 욕망과 그것의 해석, 유명한 욕망의 그래프가 나오는 조금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미나 6권 욕망과 그것의 해석에서 멜랑콜리를 설명하면서 햄릿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여기서 락강은 햄릿을 조울증자, 즉 멜랑콜리 환자로 설명합니다. 물론 고전적으로는 햄릿을 강박증자로도 해석을 하는데 당연히 락강이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인성적으로는 항상 적으로는 원래 강박증과 우울증이 섞여 있습니다. 임상 얘기는 간혹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햄릿은 오랜 시간 멜랑콜리에 빠져서 무력한 삶을 살았으며 심지어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며 절망입니다. 햄릿의 비극적인 삶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절망, 분노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 죄의식을 동반하는 멜랑콜리로 표현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무기력하게 살다가 결국은 왕의 음모에 빠져 레이티스와 결투를 하고 독이 든 칼에 찔려 죽어가는 것으로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햄릿은 삼촌에게 독이 든 잔을 먹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 애도하지 못하는 주체, 즉 햄릿처럼 멜랑콜리에 빠진 주체는 행위, 이제 락강에게 행위 개념, 분석의 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적이 엄청나게 악용되지는 오용하는 행위, 공산주의적 행위죠. 당연히 인간에게 유의미한 행위는 공산주의적 행위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지적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행위 개념을 여기서 직접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약간 후기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락강에서 행위라는 개념은. 하지만 전기에서부터 그 개념을 미리 선취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햄릿처럼 애도하지 못하는 주체, 즉 멜랑콜리에 빠진 주체는 행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은 유령으로 되돌아옵니다. 햄릿의 아버지는 천국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아들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죽음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 햄릿은 애도하지 못하고 무력한 멜랑콜리 환자로 그리고 아버지 원수를 갚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락각에 따르면 이는 햄릿이 어머니의 욕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햄릿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해한 삼촌과 결혼했습니다. 햄릿은 삼촌에 대한 어머니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삼촌에 대한 어머니의 욕망을 거역할 수 없으므로 삼촌에게 복수하지 못합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권력과 쾌락의 욕망에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햄릿은 아버지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연극 장면을 통해 당황해하는 삼촌을 보면서 그의 범죄를 확인했으면서도 여전히 행위하지 못합니다. 햄릿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욕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이러한 자신의 무의식 욕망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었고 따라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애도할 수 없었다. 햄릿의 무기력한 멜랑콜리는 프로이트가 서술했듯이 유명한 에도와 멜랑콜리라는 작품에서 서술했듯이 혐오스러운 대상인 어머니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화하고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멜랑콜리의 핵심인 거죠.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리하여 그는 죄의식에 빠져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력한 삶을 보냈으며 또한 이를 스스로 은폐하기 위해 심지어 정신병자가 된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지 못하는 조울증 환자로 전락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와 삼촌에게 표출해야 될 분노를 자신에게 향한다.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죠. 일단은 멜랑콜리. 바로 그것이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멜랑콜리의 본질이다. 햄릿의 병적 멜랑콜리는 조증적 상태에서 이제 원한에 찬 분노, 부당한 분노를 조증적 반어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햄릿은 자신의 비난을 사건과 무관한 다른 무력한 타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합니다. 어머니의 뇌설적인 욕망과 권력과 분리되지 못한 햄릿의 무의식에서 연인 오펠리어스가 혐오스러운 대상인 어머니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햄릿은 자신의 연인인 오펠리어스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수도에 나 들어가라. 당신은 이제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 라고 폭언을 퍼붓죠. 그래서 이러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오펠리어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삼촌과 어머니에게 가해야 될 자신의 분노를 애매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조증적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햄릿은 결국 죽음의 순간에 애도 작업을 완수하고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일화하고 있었던 어머니가 실수로 독자를 마시고 죽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로부터 분리됩니다. 드라마의 구조상 어머니가 죽는 거지만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보내는 거죠. 분리한다. 이렇게 읽어도 사실은 무관한 내용이죠. 어쨌든 햄릿 자신도 독이 묻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한다. 어머니의 죽음과 햄릿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 드라마의 구조에서는 필연적이다. 그렇죠? 어머니와 햄릿이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는다는 것은 햄릿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곧 그녀와 동일화한 햄릿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햄릿은 어머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멜랑콜리로부터 벗어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원수를 마지막에 갚게 되죠.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우울과 죄의식,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락강의 햄릿 분석을 통해 이것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우리의 집단적 멜랑콜리에 던지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도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죽음의 경우 그것은 결코 개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회학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처럼 정신분석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취하는 건 아니겠죠. 정신분석 치료 또는 전문의 심리치료는 상당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의 실현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원을 망각한 심리치료는 종종 진리를 은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인명 구조에 그렇게 무심했던 정부와 행정 관료들이 구조된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정신과 의사를 배치했는데 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언론 통제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나 100% 그렇게 저는 솔직히 믿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햄릿의 이야기는 멜랑콜리 역시 권력과 예술적 쾌락의 문제를 보여준다. 남편을 살해한 사람과 결혼한 왕비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니 알고 싶어 하지 못하는 의무부단한 햄릿이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욕망과 동일하기 때문에 햄릿은 복수하지 못하고 멜랑콜리에 빠진다. 햄릿의 멜랑콜리, 즉 행위하지 못함은 권력과 외설적인 성적 쾌락에 그가 무식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햄릿은 무식적 공범자다라는 이야기죠. 햄릿이 행위하지 못하는 한 아버지는 유령으로 발현하면서 햄릿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햄릿의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멜랑콜리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위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애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햄릿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레이티어스의 독이 묻은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왕에게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합니다. 자, 햄릿의 죽음의 순간을 음유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멜랑콜리 환자의 자살을 의미할 것이고, 또 우리가 좀 더 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자살이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머니와 분리되었고 자기가 동참하고 있던 어머니의 욕망에 대한 참여, 그것으로부터 상징적으로 벗어난 상징적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음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어쨌든 죽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동참하던 사악한 권력과 외설스러운 쾌락과 진정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는 행위할 수 있었고 진정한 애도자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전 6권에서 햄릿에 대한 분석, 물론 이제 제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이제 조금 개작을 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제 락의 의도는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놀랍게도 햄릿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생가 7권 유명한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안티고네를 이야기하는데, 안티고네도 놀랍게도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법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킨 오빠 폴린의 케이스를 매장합니다. 국왕은 당연히, 크레오는 반역죄를 매장하는 것은 역시 반역이므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티고네는 그건 그거고 나는 오빠를 매장해야겠다라고 해서 매장을 했고, 당연히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자살을 하는 것으로서 비운의 생을 마치죠. 자, 우리가 이 작품을 락강과 지적을 아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안티고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인데,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또한 안티고네의 행위는 오빠에 대한 애도 작업입니다. 그런데 안티고네의 행위는 반역죄이다. 그럼에도 안티고네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안티고네는 반역자인 오빠를 매장하고 장례식을 치러주는 행위를 통해서만 진정한 애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안티고네의 애도 행위는 동시에 독재자 크레온에게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멜랑콜리에 대한 락강의 설명 또는 락강의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은 결코 개인과 사회는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과 이에 대한 락강의 해석은, 애도는 일률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력과 외설적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죽은 사람들은 자신의 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햄릿의 아버지처럼 유령으로 계속 배회하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네, 이상은 애도와 멜랑콜리에 대한 락강의 정신분석적 해석 그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적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지적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은 그런 예정입니다. 이미 여기 쓴 분도 많고 전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 것으로서 지적에 대해서 마치고 블레스너 대국이나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적은 내용이 없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영성 이랬다, 또 저책성 이랬다, 앞뒤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지적의 자랑입니다. 지적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지적 책을 다 따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가. 그래서 독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고 지적은 훌륭하신 분이야. 저렇게 훌륭하신 세계적인 석학인데 틀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상상적으로 이제 한국의 독자들이 죄송하게도 상상적으로 포획되는데 이제 약간 저처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적책을 열심히 읽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은 논박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논박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칼포퍼적인데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논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논쟁을 가끔 하지만 야 지적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돼? 그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논박이 불가능해요. 일로 치면 절로 넘어가고 절로 치면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산주의 자만 그런 건 아니고 학문적으로 성실치 못한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논법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은 물론 다른 공산주의 저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뭐 정승현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또 정치 철학적으로 화가 많이 나는 것은 이상하게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지적까지 포함해서 사회민주주의를 가장 나쁜 것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논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태광 선생의 글을 한 줄 딱 뜨더라고요.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기껏해야 복지국밖에 못한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정말 돌았구나. 저는 제3의 삼인주의 뭐 이렇게 약간 신자유주의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것조차도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제가 제3의 삼인주의를 주장한 건 아니고 스웨덴 정도 그리고 독일이 아주 전성시대 때 잘 나가던 아주 정말 그 전통 전성기 삼인주의를 원하는 거지만 제3의 어떤 삼인주의로 신자유주의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이민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삼인주의가 왜 그렇게 신자유주의 됐느냐 비판하고 저도 비판하고 저도 슈레더 진짜 싫어하거든요. 슈레더 싫어하고 영국의 토니 블레하고 토니 블레 밑에 붙어있는 또 사이비 같은 사회과학 철학 사회학자들이니까 기들스이죠.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삼인주의를 빙자한 삼인방인데 그래도 걔네들이 그 정도 산다는 게 더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거의 뭐 그냥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비판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아니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삼인주의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제3의 길 그건 아니고 과거 전성시대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거죠. 남의 돈을 폭력적으로 뺏어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가자. 이게 바로 이제 삼인주의의 핵심인 거죠. 무슨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잠시 까먹었는데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인주의를 자본주의 앞잡이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제가 이제 삼인주의 열심히 싣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삼인주의적인 그런 감정이 조금 퍼지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삼인주의하고 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간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자본주의라고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같이 간다라는 말에 진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노선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죠? 노선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데 재밌는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건 아까 생각하려고 했던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따로 독일의 3인당이 이제 그 제3의 길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3인당이었는데 그 3인당이 사실은 1959년도에 진정으로 3인당이 된 겁니다. 오데스베르크革命이라고. 그 전까지는 국유화였어요. 국유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고 여기 뭐 3.1센터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 3인당의 강명은 국유화입니다. 폭력혁명 및 국유화. 그리고 독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무시하잖아요. 제3일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살아보면 그렇게 쉽게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가보면 여기라도 좋사오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제가 또 제 사례 길을 옹호한다고 또 공산주의자들 비판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민당이 3인당 정책을 이미 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갈 데가 폭력혁명과 국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표가 안 나오는 거야 더 이상. 영원한 야당으로 남겠다가 그 당시 3인당의 모토였습니다. 영원한 야당으로 남자. 그리고 한 몇 년 살아보니까 한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3인당이 자기가 생각도 한심한 거죠. 아니 자기들이 정당인데 영원한 야당으로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당은 적어도 우리는 권력을 잡는 걸 목표로 한다. 이게 정당이지. 우리는 영원한 야당으로 남겠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권력을 좀 잡자.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정당이 권력 잡는 거. 근데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교와 폭력으로. 그래서 사회적 민주, 사회적 경제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기민당이 해왔던 3인 정책을 받아들이고 협력으로 가고 3인당이 굉장히 강하게 기민당이 살짝 왼쪽으로 많이 가지도 않아요. 가봤자 코딱지만큼밖에 안 가는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 코딱지만큼을 이제 침소 봉대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인당과 기민당이 이제 많이 협력을 했는데 사실 문제는 최근에 이제 최근은 또 아니죠. 시간이 오래됐지만 제3의 길 이거 사실은 3인당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3인주의를 적어도 독일 3인주의자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잘해보겠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인주의를 비판을 할 때 이렇게 내재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 뭐 폭력혁명, 뭐 기본소득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또 폭력혁명하자는 얘기를 말문 바꾸는 거죠. 뭐 여기 나오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아는 광노안이라고 하는 그 기본소득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전 국민에게 돈을 다 나눠주자. 그 좋은 얘기죠. 돈만 있으면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는데 그럼 당연히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하느냐 질문이 나오겠죠. 그 광노안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론자 당연히 강남시 뭐 강남 교수 등등 다 같이 이제 놓은 사람들인데 그 광노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주식 유상 몰수 주식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서 야 차라리 그냥 협력을 하자 그래요. 일단 그 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공산주의 다 좋은데 명확한 정책이 없이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을 그냥 노리자 환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다시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적은 그런 문제가 있다. 지적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도대체 전체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3인주의 얘기하면은 국가가 얼마나 관료가 됐는데 이 국가를 뭐 망가뜨려야 된다. 절대 관료들은 민주적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혁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지적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뭐 조금만 하면은 극찬을 하죠. 실제로 르몽드에 실린 거 보면은 오바마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오바마 온 거 보고 저는 오바마가 더 싫어졌는데 그렇게 정말 신자유주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는 약간 자유주의밖에 되지 않는 오바마는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독일의 3인주의를 그렇게 꿋꿋하게 지켜왔던 3인주의 스타 오스카 라폰텐 지금은 이제 암 걸려서 은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소름이 끼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공산주의를 운운하고 도대체 뭐 자유주의하자는 거지 전체주의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3인주의, 관료주의를 비판할 때 보면은 내 그리시기에 자유방임주의 내지는 무정부주의 같은데 또 다른 글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다 라는 책 번역된 거 아시죠? 생물결에서 번역됐습니다.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다. 안 읽어봐도 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차피 자유주의도 전체주의니까 공산주의로 하자 전체주의를. 자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을 것 같지만 이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세계적인 석학이.
세계적인 석학이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게 제가 사실은 분통 토조하는 거죠. 진짜 스탈린을 인용합니다. 스탈린을 인용해서 스탈린은 진리 사건이다. 진리 사건을 연장했다. 지적이 스탈린주의자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독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다라는 말로서 하는 얘기는 어차피 전체주의니까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를 하자. 그러면서 아주 학문적인 책에서는 스탈린주의를 오하고 그 다음에 르몽드 같은 잡지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아주 민주주의적인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글들을 잘 배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쭉 넘어가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는 지적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통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던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지적을 사실 싫어합니다. 제가 지적을 비판하니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사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정통 막스주의자도 제가 지적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한겨레 신문에 지적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직전까지 한겨레 신문이 지져가지고 장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니 제가 글을 쓰고 나니까 갑자기 지적에 관한 글을 딱 싣고서 근데 그 글의 함의가 뭔 줄 아십니까? 당연한 얘기로 지적이 틀렸고 정통 막스 레닌주의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 글의 저자가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거든요.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제가 까주니까 정통 막스주의나 네그리 하는 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네그리가 이제 나오는데, 네그리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정말 신자유주의, 적 개인의 자유에 대한 환상,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저자다. 일곱 신문들은 뭐, 네그리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교양 수준의 그런 어떤 사회과학과 철학 지식만 갖고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일부러 세게 하는데 원래 이 억압을 많이 받다 보면 제가 오랫동안 삼류주의에다가 엄청나게 억압을 많이 받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삼류주의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는 더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시국도 억압하고 뭐 이제 와서 같이 가. 노선이 다른데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가치가 저는 솔직히 그런 입장입니다. 정치는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 내가 분명해야 되죠. 모호하게 모호한 얘기해가지고 모호한 얘기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헷갈려갖고 선거 거부밖에 안 하게 됩니다. 찍을 수가 없는 거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찍습니까? 새누리당 찍기 싫으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죠. 저도 한 번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그다음부터 저는 거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찍자. 정치는 차선이다. 이제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락강의 행위 개념을 다시 결론, 요약한 결론. 지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천, 이론의 원천인 락강 정신분석과 기독교와 독일 관용론을 전부 다 공산주의에 짜맞춘다. 이제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저거 지금 판도를 좀 받으는데 인용문 락강의 행위 개념에 관한 지적의 설명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잠깐 같이 읽도록 하죠. 결단, 행위하는 겁니다. 행위. 결단은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결단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며 주체는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결단은 심리적 행위도 아니고 감정적 행위도 아니고 동기도 욕망도 공포도 없다. 락강의 행위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 현실 사이를 잇는 유대 관계의 신비한 중단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좀 내려오면 무차별적 지복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뭐 흔히 듣는 동양적인 지혜 주체와 대상이 합쳐져서 무념, 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 까맣게 돼 있는 부분,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무조건 애착에 근거하는 원시적인 병리적 선택을 뜻한다. 병리적에 왜 따옴표를 줬을까 지적이.
지적이 정신분석을 이용하니까 병리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락강을 이용하니까. 그런데 왜 또 락강을 열심히 긍정적으로 잘 이용하다 어느 순간에는 병리적 선택을 하라는 얘기할까? 딱 한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병리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적 혁명이죠. 그 순간에는 이제 신적 폭력이라고 믿고 그냥 행동하면 된다는 거지.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는 신적 폭력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맨 위에 나오는 결단은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서 결단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진 않겠죠. 사실은 생각이 있는데 결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이름만 딱 덮어 씌워지면 신적 폭력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론 속에 이제 다 깔려 있는 거고 폭력이란 무엇인가가 나오게 된 게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결단은 순전히 형식적인 거 아무 생각 없이 나 결단하기로 결단해. 공산주의 좋아 결단해. 이게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런 궤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참으로 저는 놀라움이 따릅니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락강 정신분석을 좀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설명은 정신분석을 왜곡하는 것이지만 근데 정신분석을 왜곡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정치 철학하는데 정신분석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런 거고 정치 철학을 할 때는 뭐 락강 뭐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그런데 락강을 자기 나름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왜곡이 일어나는 건 문제다. 제가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락강을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 얼마나 소스들을 자기 멋대로 활용하는 비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적이 락강의 행위 개념을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활용을 했는데 보다 한 점 더 넘기시면 지적과 해결의 변화가 뭐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적이 처음 쓴 영어로 처음 쓴 책이 이데올로기의 수입한 대상 이제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지적은 락강과 해결을 보수주의자로 해석을 합니다. 신자유주의자 내지는 자유주의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지적은 전제를 정립하기라는 해결적 개념을 뭐 지금 뭐 우리가 해결처럼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큰 분위기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야생적 현실을 우리 자신의 작품으로 떠맡고 인정하는 공허한 제스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어떤 사회적 전제 현실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공산주의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전에는 초기에는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해결이다. 완전히 신자유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그냥 바로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 구체적인 토론도 없이.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고 락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뭐 라플라우라든가 뭐 버틀러라든가 주변에 있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니까 좀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레닌을 공부하기, 레닌과 해겔, 락강을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하는 시도를 하고 아주 빠른 시기에 갑자기 레닌주의로 변신이 그럽니다. 그래서 지적이 락강을 잘못 해석하면서 받았던 어떤 보수주의적인 해석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진보적인 해석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좀 더 하는데 그거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뭐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레닌주의로 갔다라는 게 문제죠. 아까 발표하신 분은 러시아에서는 레닌주의가 보수적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서구사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레닌주의 그러면 나 진보적이야라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방 사람들이 이제 레닌을 자신이 진보적이라는 아우라와 더불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제 거로 7페이지인데 자 그러면은 지적이 이제 나중에 해결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이제 법철학 쪽에 이제 국한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적을 해석하는 해결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적 해결이 국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보수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이제 받아 인정해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보수적인 소위 보수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의한 국가를 때려봅시다. 그죠? 이제 그런 진보적인 해석. 중간에 이제 또 중도파가 있죠.
뭐 저는 중도파가 맞느냐, 뭐 우파가 맞느냐 이런 필로로지컬한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지적은 어쨌거나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자유주의적인 해결 해석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뭐 너무 그 심리주의적인 인정이론이라든가 포네트에 의해서 생기는 인정이론은 뭐 좋은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은 아니고 좋은 해석은 하지만 너무 좀 자유주의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서양학자들도 있고, 그런 해석을 사실 저도 이제 뭐 거부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해결 지적을 당연히 이걸 받아야 되지 않고, 그래서 전통적인 막스 레닌적 해석으로 돌아가는 거죠. 국가의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자유주의적 국가든 삼민주의적 국가든 국가 자체가 억압적이니까 국가를 이제 전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적의 애매함이 들어갑니다. 자, 국가를 전복하라 그러면은 내근 이론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국가는 억압적인 것이니까 흩어져 있는 자유로운 개인 다중, 이제 그들이 뭔가 혁명의 주체이고 자동적으로 목적론에 의해서 오려서 구성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체를 만들어내는 공통체.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이죠. 다중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그 무엇이 형성된다. 그게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데? 라는 데 대한 답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네그리 이론을 볼 때는 또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좀 이상하니까 자기는 제국에서 얘기하는 네그리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좋은데, 네그리에 동의하지 않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지적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입장은 뭐냐? 자기 입장이 있는 거죠. 삼민주의 국가도 싫어. 그러면은 그거 이제 전복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만들자. 사실 암묵적으로 공산주의적 국가를 만들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듣다 보면 정말 지적이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이기를 싫어하는 점이 있는데, 그 모호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모호한 걸 찾아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정리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호하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책을 읽습니다. 이런 불필요하고도 낭비적인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야,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런, 아무튼 지적만 생각을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도대체 뭐하고 있나, 내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로베스피에르를 찬양한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지만 또 이제 지적에 익숙한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이제 그런 게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시차적 관점 562페이지 지적의 얘기입니다. 로베스피에르적 폭력을 옹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폭력, 해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지적이 명시적으로 스탈린주의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위하여 자행된 공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본래적으로 진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글쎄요. 그럴까 과연. 리센코 리센코가 생물학자. 저도 옛날에 그거 읽으면서 스탈린 시대에 도대체 스탈린에 무엇을 긍정하자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내부주의자든 지적주의자든 정통 막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게 지적에 많이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런 공산주의와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진보는 없다. 제가 뭐 이런 너무 말을 저도 모르게 말을 지금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보적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멜로ponti가 1950년대 했던 얘기잖아요. 멜로ponti는 사실 참 좋은 저자고 재밌고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저자인데, 그 훌륭한 멜로ponti가 옛날에 1940년대 때 진보적 폭력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휴머니즘과 테러,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딱 읽고 나면 지적이 썼던 폭력이란 무엇인가는 그 사람 누구죠? 멜로ponti가 했던
19세기 중반부 판본에 21세기 판본이다라는 것을 아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거기에는 명시적으로 스탈린의 집단 수용소를 옹호하고 막스주의적인 어떤 혁명 과정에서 진보 이데올로기라면 사람을 죽여도 좋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사실 한술 더 뜬 사람이죠. 그런데 사르트르와 메르노-퐁티가 그 점에서 잘 통하다가 이제 1950년 소련이 남한을 쳐들어왔을 때 사르트르는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메르노-퐁티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 버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노-퐁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지젝은 제가 보기에는 폐기된 사르트르 메르노-퐁티의 폭력의 찬문을 21세기 판본으로 자기 특유의 애매모호함을 살려서 저술한 책임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젝이 헤겔을 그렇게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헤겔은 국가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헤겔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게 이게 보수다 이렇게 쉽게 넘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 얘기만 하면은 전부 다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가 얘기만 하면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밖에 없고 신자유주의밖에 없습니다. 삼인주의자들은 사실은 국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가 없다면 도대체 자본의 전횡을 누가 막고 국가가 잘못되면 잘못된 걸 고쳐서 잘 가야 되는 것이 삼인주의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자체를 포기하면 로베스피에르적으로 되거나 또는 뭐 소련처럼 되거나 아니면 신자유주의처럼 되어서 그냥 자본가들이 난리치고 언니들이 난리치는 뭐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정당하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헤겔이라는 거죠. 헤겔은 그러니까 헤겔의 정치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루소의 정치 철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루소는 개인과 전체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이론을 폈지 않았습니까? 루소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루소의 이론이 잘못되면 로베스피에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가 일치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잘못되게 날 수 있냐면 특정한 개인이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헤겔은 루소 이론 속에 들어있는 개인과 전체의 무매개적 일치가 로베스피에르적인 공포 정치를 낳았다. 공교롭게도 물론 지젝은 로베스피에르를 이제 지지하는 건데 명시적으로 헤겔은 그래서 그 사이에 시민사회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시민사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민사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사회만 주장을 하게 되면 신자유주의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인주의의 먼 선두자로서 헤겔은 시민사회에서 생겨나는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헤겔은 너무나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납득할 만한 삼인주의 정책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헤겔을 삼인주의의 먼 선구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국가가 해야 될 복지정치, 실제로 골프아트, 복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헤겔의 영향을 받은 법 철학자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학자, 관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헤겔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에 의해서 독일의 복지제도가 세계 최초로 생겼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생겼다. 복지제도가. 그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주 보수주의자인 당연히 비스마르크가 이제 복지정책을 처음 얘기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복지정책과 헤겔의 영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지정책은 다르다라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그런 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뛰어났던 독일 관료들과 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모든 개인이 국가에 포획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되고 노동자들이 반은 내야 된다. 뭐 정확한 역사적인 건 모르겠지만 큰 어떤 틀. 독일은 지금도 노동자가 반을 내고 국가든 뭐 다른 데서 반을 내고 대략 큰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금제도든 보험제도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어떤 기초가 생겨났는데 그 기초가 생겨나게 된 과정에서 국가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복지 정책과 또 결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본소득을 처음 주장한 사람도 신자유주의자고 그 다음에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정말 국가 사회주의 것을 처음 얘기한 복지 정책도 비스마르크였다는 것. 이 둘이 무언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언가 상충이 아니라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독일에서 생겨난 실제로 역사적으로 관철된 복지제도는 그러한 국가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전체주의적이거나 개인의 책임을 이상하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복지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동시에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걸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비록 해겔이 너무나 빨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오늘날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우리가 해결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라칸과 관련시켜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해결이 죽어도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해결 안 해도 좋고 그러다 삼인주의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삼인주의를 얘기하다가 해결을 얘기하면 해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삼인주의도 틀리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다면 저는 뭐 해결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해결학회 가서 그냥 떠올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삼인주의다. 지금 대표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소득 그런 부분을 빨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네그린은 국가를 비판하고 이제 자유로운 다중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자. 그게 이제 공산주의고 이제 혁명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9페이지로 가면 넘어가서 10페이지. 들레스 네그리가 어떻게 통하고 안 통하느냐. 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들레스는 락강을 이상하게 또 비판을 하면서 상징계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상징계를 거부한다라는 말은 되게 뭐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규범, 제도 이런 거 다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규범과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해방되려면 규범이나 제도 이런 건 없애야 된다. 상징계 없애고 실제 있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레스는 이제 제도나 억압 없는 완벽한 자유의 환상을 프랑스 철학계에 심어준 굉장히 중요한 장본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들레스가 옹호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신분열증 환자죠. 우리가 다 많이 아시겠지만 규범이나 에디푸스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한 사람은 사실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레스가 옹호하는 것은 정신분열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정신분열증자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억압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와 정신분열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이다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들레스주의자들은 후자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분열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해방이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들레스에 따르면 다 소외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억압을 조금씩 다 받아들였거든요. 신경증자입니다. 저도 이제 소외된 사람인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논리인데 이제 이게 메타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억압 없는 사회, 조화, 자유의 환상. 그건데 이것이 억압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생성된 주체인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주체적인 것이 그 정신 분열이 다중이나 공산주의로 싹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계, 사회적 질서, 국가를 포함해서
이거는 자본주의고 들레스가 얘기하는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억압당한 이런 정신분열증자는 공산주의 내지는 다중 이렇게 싹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레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난 공산주의 아니다. 내기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난 공산주의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공산주의는 이렇게 들레스도 공산주의자로 항상 해석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의의 목적문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파편화된 그런 다중들이 사실은 또 혁명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어떤 주체가 됩니다. 주체라는 말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틀린 말이죠. 들레스의 이론을 받아들인 정신분열증 환자는 그러니까 아까 발표자께서도 하셨지만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상징계에 들어와야 생긴 거거든요. 주체가 아닌데 이제 다중도 주체다. 그러니까 엉망입니다. 작품인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이론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합쳐져서 공동체, 공동체를 만든다. 이것이 이제 내리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그냥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가죠. 자,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들이 이제 코미니즘이든 이름을 바꿔서 하는 가운데 하나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기본소득론인데 이제 이 기본소득론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자. 사실 뭐 그 말 자체가 보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12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또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크고 자본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문제가 많은 이런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파행적으로 지속되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자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적인 자본통제 시스템과 무상, 의료, 교육 등등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자본가들은 좋아할 겁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를 조절하고 저는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인플레이션 많이 일어날 거고 등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서양에서처럼 삼인주의 국가에서처럼 뭔가 체계가 다 갖춰지고 빈부격차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 뭐 이미 복지 시스템 많이 갖췄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때 기본소득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그러면 등록금 500만 원 하는데 나한테 1년에 30만 원 더 주어졌다고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글쎄 얼마나 좋아질까? 좋아질 수도 있겠죠. 30만 원 생겼으니까. 그러나 전 국민적으로 잃는 게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본소득론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일치한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론을 제착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좌파들은 12페이지 중간 밑에 있는 건데 자율적인 협동조합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면 협동조합은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자율적인 주체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운 사람인데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의 사업체죠. 그 공산주의자들끼리 열심히 경쟁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경쟁을 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서 이쪽 협동조합은 잘 되고 저쪽 협동조합은 잘 되고 협동조합들끼리도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신자유주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삼인주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막지 않으면 그 공산주의자들은 사실은 신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호함인데 예컨대 진보적 자유주의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로몽드제도 썼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삼인주의 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인주의는 빨갱이처럼 국민들이 들려하기 때문에 삼인주의하면 안 된다. 진보적 자유주의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진짜 자유주의자도 있고 삼인주의도 아니면서 삼인주의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자인데 자기를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살짝 이름만 바꾸는 여러 종류가 다 모여있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인데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것이 여기 뭐 정승근 선생님 계시지만 정승근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잖아요. 소액 지주운동
소액 주주 운동을 하면서 그걸 삼인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진보라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액 주주 운동이 신자유주의 운동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뭐 주변에 소액 주주 분들 많이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굳이 싸우진 않지만 주식 얘기할 때마다 이거가 과연 삼인주의 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놀라운 주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행정비용.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또 제가 아는 국민대학 교수인 기본소득론자께서 복지공무원들한테 주로 월급이 아깝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복지공무원이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요? 얼마나 받겠어?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다 나눠주라. 이게 정말 얼마나 신자유주의적인 얘기입니까? 복지공무원한테 나눠주는 돈은 아깝고 자기도 사실 국가에서 펀드 받아가지고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지가 받는 돈은 안 아깝고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 복지 공무원이 행정 비용을 하지만 그 사람은 돈 공짜로 받냐고요. 자기 일하고 월급 받는 거고 그것도 스웨덴처럼 국가가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일자리 효과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돈 받는데 그거 다 해고해라? 해고 이유는 행정 비용. 신자유주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자기도 교육부에서 주는 돈 받아서 월급 챙기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지지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니까 당신은 세금이 아까워. 나도 세금 내거든. 세금 아까워. 난 당신 해고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삼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기본소득론을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복지를 하는 행정공무원을 자르고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모두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수준도 안 되고 사각지대를 일부러 만드는데 사각지대가 안 존재하겠어요? 사각지대를 일부러 만드는 나라인데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복지국가 축에도 묶이는 나라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정도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고 우리나라는 세계 그 도표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국가인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삼인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아주 교묘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진짜 보편적 복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진짜 보편적 복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는 복지는 대책도 없고 그런 거죠. 보편적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이죠. 삼인주의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왜곡하는 그런 주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제 이런 겁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페이지가 아니죠. 12페이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도 해야 되고 실업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생산성의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무원들이 사기 묻히도록 또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조직을 해야 되고 생산성의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는 건데 그냥 계속 나눠주자.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산주의 환상, 게으를 권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으를 권리 좋은데 그 말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일하고 게으를 권리지 무조건 게으를 권리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스가 고타 강령 비판에서 신화적으로 얘기한 거 아침에는 낚시하고 저녁에 책 읽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메타포고 신화지 그럴 게으를 권리를 우리가 주장을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공산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무언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제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소득론자 중에서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은 빼고 노인과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그런 기본소득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삼인주의에서 해왔던 겁니다.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삼인주의에서 해왔던 걸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고, 삼인주의는 무슨 시혜적 복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살짝 왜곡, 악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문제이고, 단순히 기본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이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어떻게 참여하느냐라는 큰 틀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인주의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문 좌파, 쌍용 좌파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너무 개인주의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키운 것이 아닐까. 아무튼 좀 거친, 그리고 좀 불쾌함을 드릴 수도 있었던 발표였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